가을 햇살이 노랗게 익어가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오느라 제 이름 석자조차 가물가물해진 지안 씨에게 낡은 종이 한 장이 배달되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아온 그 뜨거운 진심.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려본 적이 언제인가요? 자식들 뒷바라지에 손주들 재롱까지 보며 나라는 사람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진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따뜻한 기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창밖으로는 희끗한 새벽 안개가 아파트 단지 사이를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른을 넘긴 뒤로 지안의 잠은 부쩍 짧아졌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깨어난 세상의 정막을 마주하는 일은 이제 익숙한 일과가 되었지요. 지안은 습관처럼 거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거칠어진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휴 차라라라. 작게 혼잣말을 내뱉으며 지안은 낡은 가디건을 여몄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장성한 두 아들은 제 가정을 꾸려 서울 저편에서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커다란 아파트에 홀로 남은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곤 정갈하게 닦인 가구들과 정막뿐이었습니다. 지안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보리차 끓는 냄새가 집안의 온기를 채울 때쯤 현관문 아래 좁은 틈으로 하얀 종이 한 장이 툭 하고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웬 전단지람? 지안은 구부정한 허리를 숙여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전단지라고 생각하기엔 종이의 질감이 퍽 도톰했습니다. 그것은 봉투도 없이 반듯하게 3번 접힌 편지였습니다. 앞면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힘이 들어간 글씨로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103동 702호 지안이에게. 지안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이사 온 지 반년, 이웃과 차 한 잔 마신 적 없는 그녀였습니다. 더군다나 702호 아주머니도 아니고 지안이에게라니요. 이 이름을 이토록 다정하게 부를 사람은 이제 세상에 몇 남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안아, 나 명준이다. 갑자기 이런 종이를 밀어넣어 놀랐겠지. 너희 집 호수를 알아내려고 어제 오후 내내 경비실 앞을 서성였다. 늙은이가 수상해 보였는지 경비원이 자꾸 쳐다보더구나. 그래도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기억나니? 50년 전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말이야. 그때 내가 너한테 주려고 했던 편지가 사실은 하나 더 있었어. 만화책 갈피에 끼워두었던 그 파란 쪽지 말이다. 너는 그게 내가 빌려준 만화책인 줄만 알고 덥석 가져갔지만 사실 그 안에는 차마 말로 못한 내 고백이 담겨 있었지. 어제 우연히 시장통에서 너를 닮은 뒷모습을 봤다. 아니, 한눈에 알아봤어. 걸음걸이 하나 고개를 살짝 숙이는 습관까지 하나도 안 변했더구나. 너를 따라가려다 발이 떨어지지 않아 그냥 서서 지켜만 봤다. 지안아, 너는 여전히 꽃 같더구나. 노을빛을 머금은 늦가을 꽃처럼 말이야. 미안하다. 너무 늦게 나타나서. 그리고 고맙다. 여태 건강하게 살아있어 주어서. 내일 아침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 나는 아파트 정문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거야. 혹시라도 마음이 나쁘지 않다면 그저 친구 얼굴 한번 본다는 셈치고 나와주지 않겠니? 기다릴게. 아니, 안 나와도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안 것만으로도 내 가슴은 지금 20대 청년처럼 뛰고 있으니까. 편지를 다 읽은 지안의 눈가에 뜨거운 기운이 고였습니다. 명준.
그 이름은 뽀얗게 먼지가 앉은 기억의 서랍을 단번에 열어젖혔습니다. 시골 마을 작은 학교 운동장가에 서 있던 커다란 미루나무 아래서 수줍게 만화책을 건네던 소년. 지아는 급히 안방으로 달려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아이들의 베넷 저고리, 그리고 정말로 모서리가 닳아버린 낡은 만화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지아는 숨을 몰아쉬며 만화책장을 넘겼습니다. 켜켜이 쌓인 세월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명준의 말대로 빛바랜 파란색 종이가 그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당시엔 너무 어려서 혹은 사는 게 너무 고단해서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그 마음이 50년의 시간을 견디고 지안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보 같은 명준이 이걸 이제야 말하다니. 지안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하얗게 센 머리칼과 깊게 파인 주름을 가진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손에 쥔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50년 전 그날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서둘러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딸이 사준 뒤 아껴두었던 연한 분홍색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메마른 입술 위에 조심스럽게 색을 올리자 거무스름하던 얼굴에 아주 미세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지아는 평소 입던 칙칙한 회색 바지 대신 옷장 구석에 걸어두었던 남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허리선이 조금 꽉 끼었지만 숨을 크게 들이마시니 단추가 잠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자식들이 알면 엄마 미쳤어? 라고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웃들이 보면 주책바가지라고 수군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아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할머니도 엄마도 아닌 지안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구두 뒷굽을 고쳐 신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알 수 없는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내려가는 동안 지아는 몇 번이고 머리칼을 만졌습니다. 1층 문이 열리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공원 쪽으로 걸음을 옮길수록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저 멀리 햇살이 잘 드는 벤치에 한 노신사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연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옛날 소년 명준이와 똑같은지 지아는 하마터면 소리를 내어 웃을 뻔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명준의 백발이 아침 이슬처럼 반짝였습니다. 지아는 숨을 고르며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명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50년이라는 긴 강을 건너온 눈빛들이었습니다. 지안이니? 명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안은 대답 대신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꼭 쥐고 있던 그 파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너무 늦게 읽어서 미안해, 명준아. 공원 가득 핀 들꽃 위로 아침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 주위로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그동안 전하지 못한 수만 가지의 말들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잘못 배달된 줄 알았던 진심이 인생의 가장 깊은 가을날 드디어 제 주인을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지아는 명준의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벤치가 조금 차가웠지만 곁에서 느껴지는 그의 온기 덕분에 금세 따스해졌습니다. 명준은 그녀의 곁등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맙다. 정말로. 지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마치 50년 전 그날의 색깔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이 기분은 분명 아주 오랜 친구가 보내온 뒤늦은 봄바람이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적당한 거리에 찬 공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마저도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에 금세 미지근하게 데워지는 듯 했습니다. 지아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이 내려앉아 굵어진 마디와 옅은 검버섯이 핀 손등. 그 옆에 놓인 명준의 손 역시 마른 장작처럼 가늘어지고 주름이 깊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은 이토록 정직하게 두 사람의 몸 위에 흔적을 남겨두었지요. 참, 오래도 걸렸다, 그치? 명준이 먼저 정적을 깨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허탈함과 반가움, 그리고 말로 다 못할 회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 파란 종이가 만화책 속에 딱 붙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니? 내가 말 안 해줬으면 나는 아마 죽을 때까지 몰랐을 거야. 명준이 허허거리며 웃었습니다.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잡히는 주름이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벤치 한쪽을 정성스럽게 닦더니 지안을 향해 몸을 틀어 앉았습니다. 지안아, 너 그거 아니? 그 시절에 내가 너한테 만화책 빌려주려고 매일 아침 학교 뒷길을 얼마나 서성였는지. 혹시라도 내가 다른 길로 갈까봐 가슴을 졸이면서 말이야. 지아는 눈을 가늘게 뜨고 먼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빛바랜 흑백 사진 같던 기억들이 순식간에 천연색으로 살아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문 앞 커다란 미루나무 그늘 아래서 쭈뼛거리며 책을 내밀던 까까머리 소년, 그리고 수줍어서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치듯 달려가던 단발머리 소녀. 기억나. 너 그때 참 숫기 없었지. 책만 주고는 도망가듯이 뛰어갔잖아. 나는 내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내가? 너를 싫어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명준은 억울하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공원의 정적을 깨우며 흩어졌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마음 놓고 크게 웃어보는 것인지 지아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아나, 공원은 바람이 좀 차다. 저기 사거리 코너에 새로 생긴 찻집이 있던데 그리로 좀 옮길까? 내가 귀한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 명준의 제안에 지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식들이 보면 어쩌나, 이웃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하는 걱정이 습관처럼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준의 눈빛이 너무도 간절했습니다. 그 눈빛은 50년 전 미루나무 아래 서 있던 소년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자. 나도 따뜻한 게 좀 마시고 싶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명준은 지안의 속도에 맞춰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걸었습니다. 길가에 핀 국화꽃을 가리키며 저게 꼭 너 닮았다는 실없는 농담도 던졌지요. 찻집 안은 은은한 대추차 냄새와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놓였습니다. 명준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 동안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나, 나는 말이다.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밤잠을 좀 설쳤다. 그때라도 달려가서 내 마음을 전했어야 했나 싶어서. 지아는 찻잔을 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준아, 그때 우린 너무 어렸잖아. 그리고 사는 게 다들 오죽 힘들었니?
나도 시집가서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사느라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 너도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지. 나도 자식 새 키워내느라 앞만 보고 살았지. 마누라 먼저 보내고 혼자 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 그런데 말이다가 지아나. 신기한 게 뭔 줄 아니? 나이가 들수록 예전 일들은 선명해지는데 정작 내 이름 석자는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구나. 누구 아버님, 누구 할아버님으로만 불리니까 말이야. 명준의 말에 지아는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그것은 지안 자신이 매일같이 느끼던 외로움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로, 엄마로, 할머니로 살며 정작 이지안이라는 이름은 서랍 속 깊이 넣어둔 낡은 물건처럼 잊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 너를 보는 순간 내 이름이 번쩍하고 떠오르더란 말이지. 아, 내가 명준이었지. 지안이를 좋아하던 그 명준이었지. 하고 말이야. 명준은 쑥스러운 듯 찬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아는 그런 명준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준 고단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명준아, 사실 나도 그래. 오늘 아침에 내 편지를 읽으면서 참 묘한 기분이 들었어.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며 살았는데 누군가 나를 지아나라고 불러준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 지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명준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지안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살포시 얹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지안의 심장까지 곧장 전달되었습니다. 지안아, 우리 이제 남은 시간은 좀 길게 보고 살자. 누가 뭐라든 상관 말고 그냥 너랑 나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렇게 지내면 안 되겠니? 거창한 거 말고 그냥 가끔 이렇게 차 마시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좋은 풍경 있으면 같이 보러 가고 말이야. 그의 제안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지안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신의 인생을 다시 찾아주겠다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명준아, 나 사실 겁이 좀 나. 애들이 알면 주책이라고 할 텐데. 주책이면 어떠냐? 우리가 남의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지아나 꽃은 봄에만 피는 게 아니야. 찬바람 부는 가을에도 국화는 피고 눈보라치는 겨울에도 매화는 핀단다. 우리 인생도 이제 막 가을꽃이 피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자. 명준의 따뜻한 위로의 지아는 비로소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찻집에 앉아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릴 적 학교 선생님 이야기, 동네 냇가에서 고기 잡던 이야기, 그리고 각자 살아온 맵고 짠 인생 이야기들까지.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고 찻잔은 몇 번이나 다시 채워졌습니다. 지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어쩌면 매일 보는 자식들이 아니라 50년 전 자신의 단발머리를 기억해주는 이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찻집을 나설 때 지안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명준은 그녀를 아파트동 입구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지안아, 내일도 공원 벤치에서 기다릴게. 안 나와도 원망 안 하마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명준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지아는 그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장대로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발랐던 분홍색 립스틱은 거의 지워졌지만 뺨에는 발그레한 홍조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맨 앞장에 정성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지한 그 밑에 명준의 이름도 나란히 적어보았습니다. 강명준. 두 이름이 나란히 적힌 종이를 보며 지아는 혼자 낮게 웃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이 기분은 분명 다시 찾아온 청춘의 서막이었습니다. 50년 전 잘못 배달되었던 진심이 이제야 비로소 올바른 주소지를 찾아 두 사람의 삶을 따뜻하게 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지아는 아주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보다 더 달콤한 내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햇살이 베란다 깊숙이 파고드는 시간, 지아는 평소보다 일찍 서둘러 집안일을 마쳤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먼지를 닦아내고 화분에 물을 주는 손길이 경쾌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의무감에 하던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이 일을 빨리 끝내고 밖으로 나갈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지아는 어제보다 조금 더 밝은 하늘색 카디건을 골라 입었습니다. 엄마 나야. 문 좀 열어봐요. 현관문 밖에서 들려오는 큰아들 정우의 목소리에 지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일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찾아올 리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지안은 급히 거울을 보며 매만지던 머리칼을 흐트러뜨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정우야. 이 시간에 어쩐 일이니? 회사는 어쩌고? 정우는 대답 대신 거실로 들이닥치며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며느리 수진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설렘이 아닌 묘한 긴장감과 의구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요새 어디 자주 나가세요? 관리실 아저씨가 그러는데 엄마가 웬 할아버지랑 매일 공원에서 만나신다면서요. 정우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취조하는 듯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찬장에서 컵을 꺼내 물을 따르며 슬쩍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괜히 엮여서 마음고생 하실까 봐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아버님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수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안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님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라는 말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5년입니다. 강산이 반이나 변할 시간 동안 지아는 남편의 빈자리를 지키며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이름 석자를 불러주는 친구를 만난 것이 그토록 큰 잘못이란 말인가요? 그냥 친구야. 초등학교 동창. 우연히 만난 게 반가워서 차 한잔 마신 것뿐이다. 친구면 집에서 보시지 왜 밖에서 그렇게 유난스럽게 만나세요? 정우가 아파트 카페에서 엄마 사진 찍힌 것도 봤대요. 엄마,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정우 이번에 승진 앞두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정우는 답답하다는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지아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뒷바라지에서 번듯한 직장에 보냈고 집을 살 때도 보태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지아는 이제 한 명의 여성도 인간도 아닌 그저 문제없이 조용히 자리를 지켜야 하는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정우야, 수진아. 나는 평생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살았다. 내 인생에 지안이라는 이름이 있었는지도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런데 그 친구는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더구나. 그게 그렇게 남부끄러운 일이니? 엄마, 정말 왜 그러세요?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이 나이에 이름이 뭐가 중요하고 사랑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조용히 손주들 재롱이나 보시면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이해받으려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욕심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정우와 수지는 한참 동안 엄마를 위한 것이라는 핑계로 잔소리를 늘어놓더니 다음 주말에 손주들을 데리고 올 테니 집에 있으라는 말을 남기고 폭풍처럼 떠나갔습니다. 다시 정적이 찾아온 거실. 지아는 멍하니 창밖을 보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명주는 오늘도 공원 벤치에서 시계를 보며 기다리고 있겠지요. 지아는 현관으로 향하다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정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날 지아는 공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명준에게 전화 한 통 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명준을 만나며 잠시 꿨던 꿈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아는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셋째 날 오후 현관문 아래로 다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지아나 아픈 건 아니지? 명준의 글씨였습니다. 첫날보다 더 많이 떨리고 흐트러진 필체. 지아는 그 종이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그의 걱정이 자식들이 쏟아낸 수만 마디의 걱정보다 훨씬 더 깊게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선뜻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명준이 자식들에게 수모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명준아, 미안해. 우리 당분간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 자식들이 알게 됐어. 다들 싫어하네. 내가 곤란해지는 건 원치 않아. 그동안 고마웠어. 지아는 그 편지를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지아는 문에 머리를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우정이라 하기엔 너무 뜨겁고 사랑이라 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감정이 어둠 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명준과 함께 보려 했던 그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지아는 깨달았습니다. 명준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명준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던 자기 자신이 그리운 것이라는 사실을요. 어둠 속에서 지아는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다시 시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욕을 먹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것인지.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단단했습니다. 지안의 마음 위로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가을밤은 깊어만 가고 지안의 고민은 이슬처럼 차갑게 맺혀갔습니다. 지안이 문 밖으로 밀어낸 이별 통보는 명준의 가슴에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박혔습니다. 하지만 명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안이 왜 숨어버렸는지, 그 단단하던 여자가 왜 갑자기 뒷걸음질 쳤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가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오후 정우의 사무실 앞으로 백발의 노신사가 찾아왔습니다. 꼿꼿하게 세운 허리와 정갈하게 다려 입은 양복, 비록 세월에 깎여 마른 체구였지만 명준의 눈빛만큼은 서슬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정우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명준을 근처 찻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어머니께 편지 보내시는 분 맞으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정우가 채 말을 마치기도 전에 명준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찻집 안의 소음마저 잠재울 만큼 묵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강정우 씨라고 했나? 자네 어머니 성함이 뭔지 아는가? 정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지안, 저희 어머니 성함 당연히 알죠. 이름을 아는 것과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천지 차이라네. 자네는 평생 그분을 엄마라고 불렀지. 지아나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명준의 질문에 정우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명준은 품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지안이 문 밖으로 밀어냈던 눈물 자국이 얼룩덜룩한 짧은 편지였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이 글자를 적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나? 자식 앞길 막을까봐, 자식 체면 깎일까봐 평생을 숨죽여 살던 여자가 이제 겨우 숨 좀 쉬어보겠다는데 그걸 주책이라고 치부해? 자네가 누리는 그 반듯한 일상, 그 번듯한 승진 그거 다 자네. 어머니가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 만든 거라는 걸 정말 모르나? 정우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명준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떠나고 지난 5년 동안 지안이가 혼자 그 넓은 집에서 벽이랑 대화하며 보낸 시간을 자네가 단 1시간이라도 같이 견뎌본 적 있나? 명절에 손주들 데려와서 몇 시간 머물다 가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건 효도가 아니라 자네들 마음 편하자고 하는 의뢰일 뿐이야. 명준은 잠시 숨을 고르며 정우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나는 지안이를 사랑하네. 아니 숭배하네. 50년 전 그 꼬마 아이가 가졌던 순수한 마음 그대로 이 세상에서 오직 이지안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르지. 자네들이 엄마를 늙은 노인으로 가두려 할 때 나는 그 사람 안에서 여전히 반짝이는 소녀를 보내.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준이 쏟아낸 말들은 정우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었습니다. 엄마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가구 같은 존재여야 했고 자신들의 평온을 깨트려서는 안 되는 박제된 존재여야 했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자네 입장이 어머니의 남은 생보다 소중한가? 지안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그저 남은 노을빛 아래서 누군가와 손잡고 걷고 싶다는 게 그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 명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아픈 일침을 던졌습니다. 자네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제발 그분을 가두지 말게. 그분은 자네의 소유물이 아니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웃고 스스로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한 명의 인간이란 말일세. 내일 아침 나는 공원에서 다시 기다릴 거네. 만약 내일도 지안이가 나오지 못한다면 그건 자네가 어머니의 영혼을 죽인 거나 다름없어. 명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찻집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겨진 정우는 명준이 두고 간 지안의 편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곤란해지는 건 원치 않아라는 문구가 정우의 가슴을 사정없이 핥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뒷걸음질만 치던 엄마의 삶이 비로소 입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맨정신으로 지안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지독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지안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엄마, 지안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엄마의 곁에 다가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까 그 어르신 만났어요. 저한테 호되게 야단치시더라고요. 저 사실 엄마가 한 번도 여자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냥 내 엄마니까 당연히 희생하고 조용히 계셔야 하는 줄만 알았어요.
지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못됐었죠. 엄마 인생인데 제가 뭐라고 엄마를 가두려고 했을까요? 내일 공원에 가세요. 그 어르신 엄마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지안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허락이 서러워서가 아니라 평생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비로소 녹아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우는 울고 있는 엄마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차올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은 햇살이 내리쬐을 것입니다. 명준의 용기 있는 외침이 지안의 굳게 닫힌 문을 열었고 자식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성벽에 균열을 냈습니다. 이제 지안은 당당하게 햇살 아래로 걸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배달된 진심은 이제 온전한 진실이 되어 두 사람의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터진 명준의 일침은 지안에게 세상 밖으로 나갈 가장 큰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여느 때처럼 집안일을 찾아 허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욕실로 들어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뿌연 수증기 속에서 지안은 자신의 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굽어버린 등, 젖을 물려 늘어진 가슴 그리고 수만 번의 걸레질로 툭 튀어나온 무릎뼈. 이 몸은 지안이 치러온 훈장과도 같은 세월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래, 이만큼 했으면 됐다. 참 잘 살았다, 지안아. 처음으로 자신에게 건네는 칭찬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안은 어제 정우가 남기고 간 말들을 되새기며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연한 핑크빛 대신 조금 더 선명한 장미색 립스틱을 골랐습니다. 어색해 보이던 거울 속 노부인의 얼굴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지안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정우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주변 시선이 있잖아요. 이번 주말에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다 같이 식사하기로 한 거 잊으신 건 아니죠? 그때 그분은 안 나오시는 게 평소 같았으면 그래 알았다. 내가 조심하마라고 답했을 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안은 구두 뒷굽을 단단히 고쳐 신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 식사에는 못 가겠다. 나 그날 명준이랑 같이 근교로 꽃구경 가기로 했어.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황한 며느리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친정 부모님도 다 오시는데. 내 인생에 남은 주말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른단다. 그동안 나는 너희의 일정에 나를 맞추며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일정을 너희가 좀 존중해 주렴. 사돈 어른들께는 내가 나중에 따로 정중히 사과 전하드리마. 오늘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지안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폭포수를 맞은 듯 시원했습니다. 나를 위해 처음으로 내뱉은 거절은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 뒤에 돋아난 날개처럼 그녀를 가볍게 밀어 올려 주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데 평소 사사건건 남의 집. 일을 간섭하기 좋아하던 7층 할머니가 지안을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 702호 아주머니. 어디 좋은데 가나봐? 요즘 그 할아버지랑 자주 보이던데 자식들 보기 안 부끄러워? 이 나이에 연애질한다고 소문이 다 났어.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지안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전의 지안이라면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겠지만 지금의 지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7층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끄럽다니요? 제 이름 불러주는 친구랑 햇살 좋은 날 산책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아주머니도 남의 집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처럼 좋은 날 예쁜 옷 입고 밖으로 좀 나오세요. 인생 금방 갑니다. 7층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공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조차 이제는 봄볕처럼 간지럽게 느껴졌습니다. 저 멀리 명준이 보였습니다. 그는 지안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되는지 안절부절 못하며 벤치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목소리를 높여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명준아, 명준아. 명준이 번개라도 맞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려오는 지안을 발견한 그의 얼굴에 순식간에 환한 등불이 켜졌습니다. 명준은 달려와 지안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안아, 나왔구나. 나는 내가 영영 안 나올까봐 어제 정우를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돼서. 명준아, 나 이제 안 숨어.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야지. 누구 눈치를 보겠니? 내가 어제 정우한테 해준 말 나 다 들었어. 고맙다. 나를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를 지나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단둘만 남은 소년과 소녀 같았습니다. 지안아, 우리 오늘 여기서 이러지 말고 멀리 좀 나갈까? 내가 예전에 기차 타고 여행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 기차?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기차표는 내가 벌써 예매해놨어. 춘천행 기차야. 거기 가서 닭갈비도 먹고 소양강 바람도 좀 쐬자 어때? 지아는 명준의 팔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자식들의 눈치도 이웃의 수군거림도 이제는 장막 뒤로 사라졌습니다. 지안의 앞에는 오직 푸른 하늘과 자신을 지안이라 불러주는 다정한 남자의 미소뿐이었습니다. 그래, 가자 명준아. 우리 오늘 하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보는 거야.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역으로 향했습니다. 지안의 남색 원피스 자락이 가을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걷는 지안의 모습은 그 어떤 젊은이보다 빛나고 아름다웠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황혼은 지안에게 더 이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 중 가장 화려하고 뜨거운 색을 토해내는 가장 찬란한 시작이었습니다. 지안은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를 꺼내 전원을 껐습니다. 오롯이 명준과 자신만의 시간을 위해 그녀는 세상과의 연결을 잠시 끊고 진짜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의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안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숲을 벗어나자 눈앞에는 어느덧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과 굽이굽이 흐르는 강줄기가 나타났습니다. 평생 자식들 수학여행 보내고 남편 출장 가방 싸주며 배웅만 했던 기차역이었는데 정작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자리에 앉으니 모든 것이 낯설고도 신비로웠습니다. 지안아, 입 좀 다물어라. 기차 처음 타는 어린애 같구나. 명준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지안의 손에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지안은 쑥스러운 듯 커피를 받아주었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 정말 바보처럼 살았나 봐.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안 해봤을까? 바보라니. 너처럼 훌륭하게 산 여자가 어디 있다고. 이제부터 하나씩 다 해보면 되는 거야. 내가 옆에서 다 같이 해줄게.
명준의 낮은 목소리가 기차 안의 소음을 뚫고 지안의 귓가에 안착했습니다. 춘천역에 도착하자 알싸한 가을바람이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명준은 익숙한 듯 지안의 가방을 대신 메고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양강 처녀 동상이 서 있는 강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안아, 저기 좀 봐라. 물결이 꼭 비단 자수 놓은 것 같지 않니? 명준이 가리킨 강물 위로 오후의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강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매캐한 도시의 매연이 아닌 젖은 풀냄새와 물비린내가 섞인 정겨운 공기였습니다. 점심으로는 춘천의 명물인 닭갈비를 먹었습니다. 명준은 상추쌈을 크게 싸서 지안의 앞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자, 이거 먹고 기운 내야 해. 오후엔 배 타고 섬에도 들어갈 거니까. 지아는 평소 소화가 잘 안 된다며 음식을 가려 먹던 습관도 잊은 채 명준이 건네는 음식을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고기를 굽고 쌈을 싸주는 행위 자체가 지안에게는 너무나 오랜만의 대접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두 사람은 작은 유람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 위에서 바라보는 소양호의 풍경은 그야말로 절경이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산등성이들이 푸른 물빛과 어우러져 한 폭의 산수화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배 난간에 기대어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을 간지럽히는 바람과 잔잔한 물결 소리, 문득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이 바람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안아, 여기 좀 봐. 명준이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그가 휴대전화를 들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자, 웃어봐. 우리 지안이 예쁜 모습 좀 남겨놓게. 지안은 수줍게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명준의 성화에 못 이겨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화면 속에 담긴 지안의 얼굴은 주름조차 우아한 곡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준은 사진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곱다. 내 눈엔 세상 어느 꽃보다 내가 제일 예뻐. 그의 투박한 고백에 지안의 가슴이 찌릿하게 떨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섬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이 아닌 오로지 두 사람의 마음속에 담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명준아,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 내 인생은 이미 다 저물어서 시커먼 밤만 남은 줄 알았거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노을이 정말 예쁘네. 밤이 오기 전에 이렇게 화려한 색이 있는 줄 예전엔 몰랐어. 지안아, 노을이 왜 붉은 줄 아니? 온종일 세상을 밝히느라 애쓴 해가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사랑을 고백하는 거래. 우리 인생도 똑같아. 지금이 가장 뜨겁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의 시간인 거야. 명준은 지안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이번엔 지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디 굵은 그의 손을 꼭 맞잡으며 그녀는 남은 생의 온기를 함께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 어느덧 창밖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지안은 명준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명준의 몸에서 나는 은은한 비누 향과 체온이 지안을 안심시켰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기둥이 되어주기만 했던 지안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다는 사실이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춘천에서 보낸 하루는 마법 같았습니다. 화려한 보석이나 비싼 선물은 없었지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고 대화하는 그 소박한 시간이 지안의 얼어붙었던 영혼을 녹여주었습니다. 지안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휴먼 드라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을 이해해주고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사람과 함께 걷는 평범한 길 위에 있다는 것을요.
기차역을 빠져나오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울지라도 이제 두 사람에게는 서로를 지탱해줄 단단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아는 오늘 본 소양강의 푸른 물빛을 가슴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 물빛은 앞으로 다가올 추운 겨울을 버티게 해줄 따뜻한 생명력이 될 것입니다. 춘천 여행을 다녀온 뒤 지안의 집 거실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칙칙한 갈색 화분들 사이로 화사한 분홍색 제라늄 화분이 자리를 잡았고 식탁 위에는 명준이 찍어준 지안의 웃는 사진이 액자에 담겨 놓였습니다. 적막하기만 했던 공간에 비로소 사람의 온기가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지안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정우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어린 손주들이 서 있었습니다. 지안은 담담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처럼 허둥지둥 간식을 내오거나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미소로 왔니? 하고 물었을 뿐입니다. 엄마, 이거 오는 길에 샀어요. 정우가 내민 것은 지안이 평소 좋아하던 단팥빵과 작고 예쁜 스카프였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엔 제가 말이 좀 심했어요. 정우 씨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외로워하시는 줄도 모르고 제 입장만 생각했네요. 죄송해요. 지아는 수진의 손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아니다. 너희도 나를 아껴서 한 말인 거 안다. 하지만 얘들아, 나는 이제야 내 이름을 찾은 기분이야. 엄마라는 자리도 소중하지만 지안이로 사는 지금이 참 행복하단다. 그러니 너희도 내 행복을 조금만 응원해주지 않겠니? 지안의 진심 어린 말에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준이 했던 말처럼 엄마는 박제된 가구가 아니라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전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날 밤 지안의 가족은 오랜만에 둘러앉아 소박하지만 웃음꽃이 피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공원에는 벚꽃이 아닌 가을바람에 실려온 샛노란 은행잎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약속 장소인 미루나무 근처 벤치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명준이 양손 가득 따뜻한 붕어빵 봉지를 들고 엉금엉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안아, 많이 기다렸지? 줄이 어찌나 길던지 말이야. 명준은 숨을 헐떡이며 지안의 옆에 앉았습니다. 지안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명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었습니다. 천천히 오지 그랬어. 내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1분이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그랬지. 자, 따뜻할 때 먹어봐. 두 사람은 노랗게 물든 공원을 바라보며 붕어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주변에는 운동하는 사람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젊은 엄마들이 지나갔지만 지아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준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어 흐르는 계절을 만끽했습니다. 명준아, 고마워. 내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 너라는 봄을 데려와줘서. 지안의 말에 명준은 지그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안아, 꽃이 지는 걸 슬퍼하지 마라.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 속에 씨앗이 다시 내년을 약속하잖니. 우리의 사랑도 지금 가장 단단한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야. 공원 가득 지는 햇살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 노을빛은 지안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어둠의 전조가 아니라 내일의 찬란한 해를 예고하는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안은 아파트 입구에서 7층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지안의 화사한 스카프를 보며 부러운 듯 한마디 했습니다. 702호, 요새 얼굴이 아주 꽃이 폈어. 비결이 뭐야? 지안은 소리내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랄 게 있나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뿐이죠. 아주머니도 오늘 저녁엔 제일 예쁜 옷 입고 산책 한번 해보세요. 공기가 참 달아요. 지아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달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식탁에 앉아 명준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명준아, 오늘 참 행복했어. 내일 아침에도 그 벤치에서 만나자. 잠시 후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답장이 왔습니다. 응, 지안아. 내일도 모레도 내가 항상 거기 있을게. 잘 자라, 내 친구 지안아.
지아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꼭 안고 창밖의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어둠은 깊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차리던 밥상보다 더 향기로운 인생의 성찬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머무는 자리는 차가운 그늘이 아니라 가장 뜨거운 진심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지아는 비로소 평안한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단발머리 소녀가 되어 미루나무 아래서 자신을 부르는 소년의 목소리를 따라 푸른 들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넉넉한 휴먼 드라마의 마지막 장이 그렇게 아름답게 닫혔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닫힘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라는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